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49편 충령에게 왕위를 넘기다. 태종 이방원은 한양을 떠나서 개경으로 이어한 상태에서 왕세자였던 이제를 세자의 지위에서 끌어내려서 경기도 광주로 내칩니다. 쫓겨난 그가 바로 양녕대군이죠. 자, 이제 세자의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뭐니 해도 국왕인 태종이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었느냐에 달려있겠죠. 그런데 태종은 일단은 이렇게 운을 뗍니다. 세자를 두는 것은 나라의 근본인 바에 이를 정하지 아니하고 지체한다면 인심이 흉흉해질 것이다. 자고로 족실의 장자를 세자로 세우는 것은 고금의 변함없는 법식이다. 세자에서 물러난 제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맞이는 나이가 5살이고 그 아래 아이는 3살이다. 과인은 제의 맏아들로서 세자를 삼으려고 하니 그 명칭을 왕세손이라 할 것인지 왕태손이라 칭할 것인지는 옛 제도를 상고하고 의논해서 아래도록 하라. 그러니까 적장자의 원칙에 따르자면 임금의 장자인 세자에게 유고가 생길 경우에 그 장남의 아들, 즉 국왕의 맞손자가 이어받아서 세손 혹은 태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양녕의 5살 난 아들이 뒤를 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조선은 황제국은 아니었으므로 태손이 아닌 세손이 되겠죠. 태종 내외가 겪었던 경험에 기반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5째 아들로 왕권을 잡다 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1차, 2차 왕전환이 있고 동족 그런 살상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어지간하면 내 아들 때에서는 적장자로 이어서 그런 형제간에 싸우는 일을 없게 하겠다. 그런 걸 사실 굉장히 굳게 마음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이나 안 바꿔보려고 양녕을 보호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양녕을 패하면 적장자로 가면 당연히 양녕의 두 아들이죠. 5살, 3살 먹은 얘들한테 이제 물려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특히 이제 원경왕후는 양녕을 굉장히 편애를 했잖아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리더십연구소의 박현모 연구실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종이 실제로 양녕대군의 5살짜리 아들을 세손으로 삼아서 장차 보위를 물려주려고 작정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면 그는 왜 맨 먼저 자신의 손자를 후계자로 거론했을까요? 진주교대 윤정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태종이 그러니까 세자를 폐하면서 대안으로 장손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입니다. 원래 왕위 계승에서 중요한 게 적장자의 원칙이기 때문에 장자가 없다면 특히 장손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조선의 경국대전도 고민인 게 부모들이 살아있으면 사실은 손자가 한 치 걸러 두 치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주고 싶은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손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큰며느리의 권한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16세기에는 장손의 권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5살짜리 손자를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짐짓 폐세자가 된 양녕대군의 5살짜리 아들을 먼저 들먹인 것은 그것이 적장자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선 초기 정치사 연구의 저자인 최승희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자를 궁지로 몰고 간 것도 태종이었고 세자를 패한 것도 태종이었다. 이제 새 세자를 택하는 문제만이 남은 것이다. 태종으로서는 새로 책봉될 세자에게 명분과 정통을 확보해 주어야 했다. 태종은 짐짓 종법의 정통을 생각하는 듯 폐세자 이제의 5살짜리 아들을 왕세손으로 삼을 뜻을 비추었으나 그것은 결국 신하들의 동정을 살피기 위한 몸짓에 불과했다. 당시의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의 맏아들이 태자 시절에 일찍 사망해버리자
태자의 어린 아들이 황태 손으로 책봉됐다가 주원장이 죽자 황제의 지위에 오르게 되지만 결국엔 삼촌인 영락제에 의해서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하지요. 이러한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인 양령을 비롯해서 삼촌들이 줄줄이 생존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린 손자를 후계자로 삼을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양령대군이 비운 빈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지를 놓고 벌이는 논란을 짚어보기로 하죠. 주상 전하, 전하께서도 적실에 장자를 세우는 것이 고금의 법식임을 하교하시었듯이 신등은 폐세자된 양령대군의 아들을 세 손으로 세우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옵니다. 양령대군의 아들을 세 손으로 세우시옵소서. 영의정 한상경 이하의 군신들이 모두 입을 모아 이재의 아들을 세우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유정현이 말하기를 전하, 신은 배우지 못하여 고사는 잘 알지 못하옵니다. 하오나 이래는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가 있사오니 태견을 하시옵소서. 그러자 좌의정 박은이 그 말을 받아서 맞장구 쳤다. 전하, 아비를 폐하고 그의 아들을 대신 세우는 사례가 옛 제도에 있다면 가할 것이오나 그러한 사례가 없다면 마땅히 태견을 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주상 전하, 태견을 하시옵소서. 주상 전하. 박은이 택현을 주청하자 조연, 김구덕, 심온, 김점, 유은지, 이춘생 등 15인이 일제히 택현을 하도록 청하였다. 택현이란 글자 그대로 현명한 사람을 선택한다. 즉 적장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진 사람을 골라서 세자로 앉힌다. 이런 뜻입니다. 태종의 친위 세력인 좌의정 박은이 택현을 주장하자 15명에 달하는 신료들이 동의한 것으로 봐서 박은이 태종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판단해 눈치를 살피던 신료들이 몰려든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택현의 논리에 찬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하, 옛사람은 큰일이 있을 적에 반드시 점을 쳤사옵니다. 청컨대 점을 쳐서 청하시옵소서.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우의정 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종은 조말생 등이 신료들의 여러 의견을 수합해서 보고하자 갑자기 그러하다면 과인은 점을 쳐서 세자를 정할 것이다. 너는 네 길로 점치는 자에게 찾아가 점괘를 받아오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말생이 점을 치러 나간 사이에 태종은 내전으로 들어가서 왕비인 원경황후 민씨에게 자신의 속내를 내보입니다. 중전, 세자 정하는 문제 말이오. 예, 전하. 지금 공론이 어찌 돌아가고 있사옵니까? 어린 손자를 왕세손으로 봉하자는 사람도 있고 혹은 점을 쳐서 정하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은데 하면 전하께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시옵니까? 아무래도 왕자들 중에서 택현을 해야겠어요. 왕자들 중에서 택현이라면 저는 찬성할 수 없사옵니다. 어째서요? 형을 폐하고 그 자리에 아우를 세자로 세운다면 이는 필시 화란의 근본이 될 것이옵니다. 중전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형이 쫓겨난 자리를 동생이 차지한다면 화란의 염려도 있겠지요. 그러하다면 나이가 5살에 불과하긴 하나 장손을 세울 수도 있을 터이고. 14년이나 세자로 있었던 양녕대군 입장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발할 실력도 본인의 정변 과정에서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는 계경으로에 이어 한양으로의 환도라는 과정을 굳이 겪었다고 생각하며, 세자가 폐립됐을 때 세자한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장손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명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당연히 그냥 유도한 것일 뿐이지 당연히 충령으로의 과정은 원래부터 내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손자를 왕세의 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가 다음으로는 점을 쳐서 정하겠다면서 조말생을 점치는 사람에게 보내놓고 이번엔 왕비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결국은 태종이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세자는 충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승희의 저서 조선 초기 정치사 연구의 한 대목을 다시 인용하기로 하죠. 태종은 처음에는 이재의 아들을 세우자고 말했으나 곧 점을 쳐서 정하자고 하였고 결국 택현으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태종의 뜻이 순간마다 변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 그의 속마음은 택현이었고 마음속으로 누구를 세자로 할 것인지를 이미 결정하고 있었으나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이었다. 그것은 새로 책봉될 세자에게 명분을 확보해주기 위한 태종의 정치 술수였으며 군신의 여론을 택현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정치 기술이었다. 드디어 태종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싶었던지 본심을 드러냅니다. 당장 조말생을 불러오도록 하라. 이때 조말생은 어명을 받고 점을 치러 갔었는데 도중에 태종의 소환령을 받고 되돌아옵니다. 조말생에게 태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료들 가운데 점괘에 따르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과인도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일인 바에 점을 치는 것은 온당치 않을 터 택현으로 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교지를 내립니다. 과인은 폐세자된 이재의 아들을 대신 세우고자 했다. 허나 경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니 택현을 하도록 하겠다. 경들은 마땅히 어진 사람을 골라 과인에게 아뢰도록 하라. 왕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현명한지를 추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장차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특정인을 추천하는 것은 모험이겠지요. 유정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아들과 신하를 군부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사옵니까? 우리는 어느 아들이 현명한지 잘 몰라서 말할 수가 없으니 군부, 즉 임금이자 아버지인 당신이 알아서 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자들 중에서 어진 사람을 고른다고 할 때 폐세자가 된 양녕대군 바로 아래에 동생인 효령대군이 1순위였습니다. 따라서 태종으로서는 효령을 건너뛰어서 곧바로 충령을 거론할 수는 없었겠죠.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훌륭한 임금이 있으면 사직에 복이 된다고 했다. 헌데 효령대군은 자질이 미약하고 또 성질이 심히 고다 자세하게 조목조목 일을 처리하진 못한다. 과인이 무슨 말을 하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므로 나와 중전은 효령이 항상 웃고 있는 모습만을 보아왔던 것이다. 세자 후보들 중에서 1차적으로 양녕의 어린 두 아들이 거론됐다가 탈락했고 두 번째로는 태종의 차남인 효령이 탈락한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이 설사 왕이 됐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30, 40대 장년인데 얘들이 독립적으로 정치적 판단하고 활동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기되는 것이 이제 둘째 아들 효령대군이죠. 효령대군에 대해서 이거 재밌는 표현이 효령대군은 한 번도 찡그린 얼굴 못 봤다. 늘 빙그레 웃기만 하더라. 왕이란 존재는 계좌, 행정, 국사를 때로 다루기 위해서는 화도 내고 엄마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늘 웃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하겠느냐. 그럼 두 번째 효령대군도 날아갑니다. 태종실록에서 효령대군은
품성만 착할 뿐 불초한 자식이어서 군주가 될 그릇으로는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충녕대군을 현명한 왕자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효령대군을 다소 폄하해서 기술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 드디어 태종이 충녕을 거론합니다.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며 잠옷 학문을 좋아한다.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기 때문에 과인은 그가 병이 날까봐 두려워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과인의 큰 책들은 모두 충녕이 청하여 가져다 보았다. 또한 매양 큰 일을 논의할 때마다 헌히 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였다.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때면 몸가짐이나 언어 동작이 두루 예의에 부합했고, 술을 마시는 것이 비록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니나 중국의 사신을 대할 때 주인으로서 한 모금도 능히 마실 수 없다면 어찌 손님을 권해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는가. 충녕은 비록 술을 잘 마시진 못하나 적당히 마시고 그칠 줄을 안다. 또한 그 아들 가운데는 장대한 놈이 있다. 반면에 효령대군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것 또한 세자가 되기에 불가한 이유가 된다. 충녕대군이 보위를 맡을 만하니 과인은 충녕으로서 세자를 정하겠노라. 그제서야 유정현 등이 맞장구를 치면서 호응합니다. 전하, 사실은 신등이 어진 사람을 고르자 한 것도 역시 충녕대군을 두고 한 말이었사옵니다. 택현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신하들한테 택현을 물어봤을 때 참 신하들이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잘못 짚으면 날아가는 거니까. 아들을 아는 것은 아버지이고 신하를 아는 것은 임금이신데 전하께서 선택하십시오라고 뜨거운 공을 이제 넘겨주니까 태종이 그때서야 충녕은 밤새 밤이 맞도록 공부를 하고 헌히 의견을 잘 내고 등등 해서 이제 교체를 하죠. 그런 말은 우여곡절 끝에 충녕이라는 사람이 택현론 어진 사람을 선택한다는 걸로 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세자로 교체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충녕이 세자로 결정된 것입니다. 실록에는 태종이 충녕으로 세자를 정하고 나서 매우 감격에 겨워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녕으로 의논이 정하여지자 임금이 통곡하며 흐느끼다가 목이 메었다. 이때 문무백관이 예걸하여 세자를 정한 것을 할애하였다. 임금이 즉시 장천군 이종무를 한양에 보내서 종묘에 고하였다. 아뢰옵나이다. 세자 제가 지난해 봄에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꾸짖는 글을 지어 종묘에 고했기에 신이 그를 세자 자리에 있도록 보존했사온데 1년이 되지 못해 다시 전날의 잘못을 저질러 싸웁니다. 하여 신이 다시 가볍게 꾸짖어 세자가 뉘우치고 깨닫기를 바랐사옵니다. 이후 세자가 신에게 상서했사온데 그 사연이 심히 패만하고 전혀 신자의 예가 없어서 대소 신료의 의견에 따라 패하였사옵고 충녕대군 휘가 효성스럽고 우애가 두터우며 온화하고 인자해 진실로 세자에 합당하다는 여망이 있었으므로 이를 감히 고하나이다. 이상 소개한 내용은 세자가 교체됐음을 종묘에 고하는 글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종은 폐위된 양녕대군을 광주로 내치면서도 그의 잘못을 일깨우는 교지를 또 내리고 명나라의 세자 교체 사실을 알리면서도 양녕의 잘못된 행태를 기술합니다. 양녕대군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실록에 올라 있는데요. 그가 저질렀다는 불의한 행위의 내용들도 매냥 똑같습니다.
여자를 함부로 들였다. 아버지인 국왕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내용이지요. 역시 충녕대군이 현군이 될 그릇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선 양령의 비행은 되풀이해서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태종 18년 충녕대군이 정식으로 세자에 봉해집니다. 태종이 내린 세자 책봉문의 일부를 들어보시죠. 너 충녕대군은 마음이 넓고 너그러우며 장중하고 어버이에게는 효성스럽고 형제에게는 우애로우며 도를 지켜서 공경하고 삼가할 줄 알고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언제나 부지런하니 나라 일을 부탁함이 마땅하고 신민들이 총망하므로 이 때문에 너를 책봉하여 왕세자로 삼노라. 이렇게 세자 교체의 절차가 끝이 납니다. 만일 양령이 그대로 세자의 지위를 유지했다면 태종의 뒤를 이어서 그가 임금이 됐을 것이고 우리가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는 인물과는 다른 사람을 조선의 제4대 임금으로 기억하고 있겠죠. 세종이 역사에 남긴 족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은 세자를 충령으로 교체해서 왕위를 물려준 것이야말로 태종의 가장 큰 업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박현모 실장과 윤정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으시겠습니다. 태종의 최대 업적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세자를 교체해서 충령한테 물려준 겁니다. 그건 결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또 본인의 나이가 52세 전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늙은 나이도 아니에요. 팔팔 살아있는 권력을 가장 적임자로 세자를 교체해서 55일 동안 세자 교육하고 바로 물려준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그런 그 왕위 전위 과정이거든요. 이건 정말 태종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위대한 정치가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종의 정책 전체는 새로운 왕조가 이루어져서 고려 왕조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졌고, 그 과정에서 훈민정음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공법도 실시하고 사군 육진도 개척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권력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세종의 적장자 계승으로의 안정된 왕권으로의 희구는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선 왕조 역사 전체에서 보면 당연히 적장자로 계승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예상외로 적장자로 즉위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태종 이방원 자신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적장자 계승의 원칙을 뒤집어 버렸고, 왕위를 물려줄 때에도 장자인 양령을 폐하고 충령을 선택함으로써 또 한 번 적장자로의 계승이 무너졌는데, 그것이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킨 것부터가 이른바 택현의 논리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는 것이죠. 태종 18년 7월 29일 드디어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자, 출발하라. 출발하라! 드디어 태종은 개성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세자인 양령을 한양에 남겨둔 채 개성으로 행차했던 태종이 5개월 만에 다시 한양으로 환도한 셈인데요.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양령에서 충령으로 세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태종이 애당초 한양을 떠나서 개성으로 이어할 때 내세웠던 성령대군의 죽음으로 인한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혹은 액을 피해서 피방을 한다 등의 그 명분은 그저 명분을 따름이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개경으로 갔었고 세자 교체가 되고 그다음에 또 다행히 충령에 대한 그 신하들의 반응, 공론이 좋아서 순탄하게 비교적 되겠다라고 싶으니까 이제 7월 달에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이 1418년도 태종 18년의 이 개경행은 굉장히 포리티컬한 그런 이 조치였고 그 조치로 인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 민심의 변화, 세자의 그런 그 모습들 이게 다 이제 드러났고 좀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그 왕위 계승 여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종의 개성 행차는 다분히 폴리티컬한, 즉 정략적인 목적으로 단행됐으며 그 목적은 세자 교체로 달성이 된 셈이죠. 정종 1년 8월 경상도 울주 바닷가.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만 갈까? 아이고, 어디 보자. 이만하면 고동도 어지간히 잡았고 홍합도 꽤 땄으니 그럼 이제 집에 가더라고. 응? 저기 바닷물이 왜 저렇게 생겼지? 아유, 왜 그래? 바닷물이 뭐 어떻게 생겼다고? 아이, 저기 봐. 아이고, 바다 위에 피가 떠다니는 거 안 보여? 온통 핏빛이야. 뭐라고? 아니, 바다에 피가... 아이고, 저게 뭐야? 저쪽 바다는 온통 피천지네? 저기 허옇게 떠다니는 것들은 또 뭐야? 죽은 고기들이네. 물고기가 죽어서 떠다니잖아. 바다에 귀신이 씌었나 봐. 무서워라. 얼른 가서 관아에 알려야겠네. 무서워. 같이 가. 자,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면요. 왕조실록의 기록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정종 1년 8월 6일 경상도 바닷물이 울주에서 동래에 이르기까지 길이 30리, 너비 20리로 피같이 붉었는데 무릇 나흘 동안이나 그러하였다. 물고기들이 모두 죽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서 이러한 기록을 남겼는지 대충 짐작하시겠지요? 요즘도 여름철이면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는 적조 현상 때문에 일어난 소동입니다. 그렇다면 경상도 울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적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까요? 바닷물이 핏빛으로 변한 것은 하늘에서 천구성이 바다 가운데에 떨어진 까닭이라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통도사에 도량을 베풀고 기도하게 하였다. 천구성은 재해의 징후로서 나타난다는 별을 일컫는데요. 글쎄요, 통도사에서 기도를 해서 바닷물이 제 색깔을 되찾았을까요? 태종 13년 7월에는 이 적조 현상이 남해안 일대에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하, 전라도 순천부에서 급한 통문을 보내 싸운데 순천부 장성포에서는 이달 보름부터 바닷물이 붉어져 20날에 이르러서는 아예 검정색으로 변해버렸다 하옵니다. 일대 바다에는 죽은 고기와 새우가 떠다녀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하옵니다. 한동안 뜸하다 했더니 어찌 이런 재변이... 하늘에서 재앙이 내린 것인가? 소리 떨어진 것이라. 제를 올려야 돼. 제사를 지내봐야 아무 소용 없던데. 하온데 바닷물을 길어서 그릇에 부어보면 그 빛깔이 보통 것과 같았다 하옵니다. 순천부의 장성포뿐만이 아니옵니다. 양주의 다대포에선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물이 핏빛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제빛으로 돌아왔는데 27일부터 다시 붉어져서 죽은 물고기가 지천이라 하옵니다. 거기서도 바닷물을 퍼서 그릇에 담아보았는데 소의 털을 끓여서 즙을 낸 것처럼 끈끈하게 응결되었다 하옵니다. 그 외에도 이 기사에는 바닷물이 붉어지는 상황을 지역별로 혹은 일지식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절영도에서는 18일부터 20일까지 물이 붉어지고 동래의 외평에서는 21일에 붉어지고
부산포에서는 27일부터 28일까지 물이 붉어지고 견내량에서는 21일에 바닷물이 진하게 붉어져서 고기가 죽었다. 번개포에서는 21일에서부터 24일에 이르기까지 물이 붉고 누런 빛깔이 되어 고기가 죽고 두모포에서는 20일에 물이 붉어지고 포이포에서는 20일부터 21일에 이르기까지 물이 붉어지고 창원부 도만포 등지에서는 21일에 물이 붉고 검어져서 고기가 죽었다. 진해에서는 21일에 물이 다망색이 되어 고기가 죽고 기장에서는 20일에 물이 붉고 누렇게 되었으며. 자, 과학이 발달했다는 지금도 적조 현상을 명쾌하게 해결할 방책이 신통치 않은 상황인데요. 당시로서야 오죽했겠습니까? 하늘에서 천구성이 떨어지면 이러한 변이 있다 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사실 무익한 일이긴 하나 지난번에도 이러한 변이 있어서 사람을 보내 제사를 지냈으니 이번에도 해계제를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드디어 검교 공조참이 최덕기를 전라도에, 판서 운관사 애순을 경상도에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해괴제란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자연현상의 이상이 있을 때 그 기운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내던 제사를 일컫습니다. 적조로 짐작되는 현상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조선왕조실록에는 관련 기사가 매우 자주 나타나는데요. 플랑크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당대 사람들에게 바닷물이 붉어지고 물고기가 죽어서 떠다니는 그 현상은 그야말로 괴이한 재앙으로 여겨졌겠죠. 개성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온 때가 태종 18년 7월 29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로부터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8일, 태종은 조정 신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파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날 경회로에 행차를 한 태종이 경회로 누각 아래에서 지신사 이명덕과 좌부대원 원숙, 우부대원 성엄 등을 불러놓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과인이 제위한 지 이미 18년이나 되었다. 네, 비록 덕망은 없으나 불의한 일을 행하진 않았는데 하늘의 뜻에 보답하지 못해 여러 번 수재와 한재와 중황의 재앙을 당했고 또 내 몸에 묵은 병이 근래 더욱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과인은 세자에게 전의를 하고자 한다. 전하, 전이라니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옵니다. 잠자코 들으라. 아비가 아들에게 왕위를 전의하는 것은 천하 고금의 떳떳한 일이요, 이것은 신하들이 의논해 간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사직을 정하는 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되겠느냐? 바로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과인의 생김새와 얼굴 모양은 임금의 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과인은 나라를 맡아서 임금의 지위를 누린 지가 오래되었어. 태조께서 매우 귀여워하던 두 아들을 나 때문에 잃고 상심하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비록 내 몸이 영화로운 나라의 임금이 됐다곤 하나 백관들을 거느리고 갔다가 아버님께서 거부해 뵙지 못하고 돌아올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느냐? 왕위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싶었느니라. 그리하면 과인을 만나 주셨을 것 아니겠느냐? 과인은 이미 세자에게 전의할 뜻을 하늘에 고하고 종묘에도 고했으니 너희들은 다른 의견을 간하지 말고 각각 과인의 말을 기록해 의정부의 대신들에게 나의 뜻을 갖추어 전하도록 하라. 전하, 전이든 아니되옵니다, 주상 전하. 아니되옵니다, 주상 전하. 이는 옳지 않사옵니다, 전하.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과인은 18년 동안이나 호랑이를 탔으니
이것으로 이미 족하다. 너희들은 의정부 대신들에게 과인의 뜻을 갖추어 아래라 했거늘 무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명덕 등이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서 의정부와 육조에 임금의 뜻을 전하였다. 자, 여기서 잠깐. 태종이 왜 이 시점에서 왕위를 세자에게 넘기겠다고 했을지 그 배경을 생각해 보기로 할까요? 한국외국어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이때 태종이 다시 양위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 세자를 교체한 것하고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상당히 그 남성적인 성격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장악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잘 조종하기도 하는 유능한 군주였지만 그 사람이 숙명적으로 짊어지고 가는 그 도덕적인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친형제들을 살육을 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불효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자기의 친아들을 왕세자로 임명해서 뭐 단 1, 2년, 2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왕세자 자리를 지키던 사람을 폐세자하고 셋째 아들을 왕세자로 다시 세울 때 그 시선이 따가웠을 것입니다. 뭐 일반 백성들도 그랬을 것이고 관리들도 그랬을 것이고 거기서 피해가는 방법으로 다시 양위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태종이 경회로 아래에서 지신사 이명덕과 두 대원에게 한 말 중에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령이 비록 세자와 지극히 친해서 변을 일으킬 의심은 없으나 어제까지 세자의 지위에 있다가 이제는 폐출되어 외방으로 내쳐졌으니 어찌 틈을 엿보는 사람이 없겠는가. 폐세자된 양령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서 세자의 자리를 차지한 충령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거나 혹은 양령 주변의 누군가가 틈을 타서 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갓 세자가 된 충령이 세자로서 수련을 더하고 보위를 이을 후계자로서의 세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듯한데요. 왜 태종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자에게 덜컥 왕위를 넘기겠다고 했을까요? 연세대 국학연구원의 윤훈표 연구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양령과 달리 충령은 큰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차자도 아니어서 큰아들 유고시에 승계받을 수 있는 명분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생존해 있는 효령의 뒤에 있는 삼남이어서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세자로서 훈련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세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후계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가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태종이 뒤에서 직접 제왕의 길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론과 실습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왕위를 물려주고 뒷받침하는 후원 세력이 되고자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단 왕위를 물려준 다음 태종 자신이 그 뒤에 버티고 앉아서 세자인 충령을 제왕으로 훈육시키고 단련시키겠다고 작심을 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왕이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으니 이젠 대소신료들이 반대 상소를 올릴 차례지요. 이미 태종은 이전에 2차례나 세자인 양령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다가 신하들이 반대하자 못 이기는 척 왕위에 복귀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선의 파동은 신하들, 당시 세자였던 양령이 후원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나 그렇게 되고자 기대했던 세력들을 좀 견제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당시에 유력한 이 세력가였던 여흥 민씨들, 그러니까 양령의 어떤 외갓집이죠. 그 사람들을 이제 견제하려고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민씨들이 그러면 일단 후퇴했을 때 그들을 대신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세력가들이 이제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겨냥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태종은 자기가 이제 주도했던 정책들을 신하들이 반발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면 이걸 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료들은 이제 이런 그 아픈 경험 때문에 더구나 제1차 선의 파동 때에는 외척인 민무구 형제가 세자로의 선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태종이 처남인 민씨 형제들을 무참히 내친 다음 목숨을 거둬버린 일이 있었지요.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지라 이번엔 설령 태종이 진심으로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더라도 신하들로서는 일단은 살기 위해서라도 전의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했겠죠. 영의정 한상경, 좌의정 박은, 우의정 이원 등과 육조 판서, 육조 참판이 입을 모아 주청하였다. 지금 성상께서는 춘추가 바야흐로 한창이시옵고 정사를 듣고 판단하심이 밝으신데 갑자기 전의하고자 하시니 대소신료들은 슬피 울지 않는 자가 없사옵니다. 또한 수제와 한제를 말씀하시오나 어찌 전하의 덕이 천심을 얻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겠사옵니까? 이전에도 태종은 스스로 풍질이나 종기를 앓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국왕의 임무를 내려놔야 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태종이 이제 나는 18년씩 국왕 자리에 있어서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쉴만하다 얘기를 했는데 전하는 아직까지 그렇게 정치를 못할 정도로 노쇠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중국사에서 최고의 성군이라고 꼽는 사람 중에 주나라의 문왕모왕이 있는데 문왕은 90세가 넘을 때까지도 정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인 모왕은 세자로서 80년 이상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그 국왕께서는 나이가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때 퇴위를 할 때 이방원의 나이가 우리 한국 나이로 53세입니다. 대소신료들의 빗발치는 상소에도 불구하고 세자에게 전의를 하겠다는 태종의 자세는 완고했습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왕위를 전하는 것이니 이것은 신하들이 간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왕위를 물려주고 물려받는 일을 놓고 신하들이 간증하는 법이 어느 경전에 실려 있는가? 과인의 뜻이 이미 결정된 지 오래여서 고칠 수가 없으니 다시는 이에 대해 말하지 말라. 정오가 되자 임금이 의관을 정제하고 지팡이를 짚고서 보평전으로 이어하여 승정원에 하교하였다. 오늘 국세를 날인할 일이 있으니 속히 대보를 바치도록 하라. 그리고 세자를 불러오라 했거늘 어찌 나타나지 않는 것이냐? 영돈령 유정연을 비롯하여 의정부와 육조, 공신들, 삼군 총재, 육대연 등이 문을 밀치고 들어가서 보평전 문 밖에 이르러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면서 전의를 정지하기를 청하고 함께 옥새를 붙잡고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임금이 큰 소리로 이명덕을 윽박질렀다. 그대는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지신사가 아닌가? 임금의 명이 있는데 신하가 듣지 않는 것은 무슨 도리인가? 전하, 여기 대보를 받들어 왔사옵니다. 대보는 임금의 도장, 즉 국세 혹은 옥세를 말합니다. 이명덕이 마지못하여 대보를 임금 앞에 바치었다. 이때 세자가 부름을 받고 급히 와서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허둥지둥 서쪽 지게문으로 들어가는데 임금이 세자를 불렀다. 얘야, 이제 아비가 너에게 대보를 주겠다. 자, 이 옥새를 받거라. 주상전하, 어찌하여 대보를... 신은 결코 받을 수 없사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상전하. 자, 일어나서 국세를 받도록 하라. 세자가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으니 임금이 세자의 소매를 잡아 일으켜서 대보를 주고는 곧 안으로 들어갔다.
세자가 몸둘 바를 알지 못하다가 안으로 따라 들어가 지성으로 사양하고 군신들도 또한 통곡하여 맞이 않으며 국세를 되돌려받도록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그런데 태종이 전의를 표명하면서 언급한 내용 중에 명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대목이 있습니다. 전하, 하오면 세자저하가 중국에 조현하는 일은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이미 북경에 하정사로 간 원민생이 명나라의 세자의 조현을 말하였을 것이온데. 세자는 중국에 조현하러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곧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하정사 원민생이 명나라 서울에 있을 때 비록 세자의 조현을 명나라 조정에 말했다 하나 문서로 작성한 것이 없고 말뿐이었으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전하, 중국의 세자를 봉하도록 청하여 인준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찌 이리 급박하게 하시는 것이옵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따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세상에는 시도 때도 없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법이다. 황제가 어찌 외국의 일을 가지고 hir난하겠느냐. 내가 병이 났다고 핑계를 대고 명나라 조정에 자문을 보내서 주문을 하면 황제가 반드시 고명을 내려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 상황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요. 양령의 경우에는 세자 시절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명나라 황제인 영락제를 만나서 공식적으로 책봉을 받고 세자로서 황제의 신임을 얻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세자를 패하고 동생인 충령을 세자 자리에 앉혔으니 책봉국인 명나라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했겠지요. 그래서 이미 명나라의 세자 교체를 보고하고 충령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해 주도록 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둔 상태였습니다. 그 세자의 교체는 형식적이라도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즉 명나라 조정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제시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망, 중대한 질병, 이것은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 반역, 이 같은 엄청난 죄가 있어야 했습니다. 즉 명나라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양령은 다 아시다시피 이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국왕이었던 아버지에게 이 불쌍하게 행동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만일 명나라에서 그 정도의 사유로 어떻게 14년 동안이나 세자 임무를 수행해온 양령을 내쫓을 수가 있느냐? 진상을 더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태종의 정치 스케줄이 흐트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세자로 책봉된 충령을 명나라에 보내서 황제인 영락제를 직접 조현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충령대군을 세자로 새로 임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외교사신을 보냈습니다만, 사실은 승인을 받고 안 받고 이전에 조선국 왕세자라는 이름으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간다면, 명나라에서 이 사신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일단 조선국 왕세자라는 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명나라에 조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왕세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세자를 바꾼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할 때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세자가 사신으로 직접 갔다 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도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충령이 무턱대고 찾아가서 내가 조선의 새로운 세자이니 책봉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거기까지 찾아온 충령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고, 결국 그들이 충령을 사신으로 받아들이면 덩달아 조선의 세자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계산을 하고서 충령을 북경으로 보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종이 충령이 명나라에 조현하러 가는 것을 중단시키고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나선 것이죠. 전하, 전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이미 새로운 국왕과 서로 마주 앉았으니
이제 경들은 다시는 그러한 청을 하지 말라. 이제 세자는 이 국세를 받고 이곳 대전에 머물러 있도록 하라. 나는 옛 세자궁으로 갈 것이다. 여봐라, 새로운 임금에게 내가 내려준 홍양산을 전하도록 하라. 자, 연화방의 옛 세자존으로 갈 터이니 안내하라. 홍양산은 임금만이 쓰는 붉은 빛깔의 양산을 일컫습니다. 임금이 연화방으로 거둥하니 문무백관이 뒤따르고 통곡하면서 왕위에 복위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두 손을 맞잡아 북두성을 가리키면서 맹세함으로써 다시 복위하지 않을 뜻을 내보였다. 내 이미 천지 신명과 종묘의 맹세에 고했는데 어찌 감히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느냐? 세자는 황공하고 두려워하여 지신사 이명덕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신사는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세자 저하, 성상의 뜻은 이미 정해졌사옵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효도를 다하심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이때 대간에서 상소하여 내선을 정지하도록 또다시 청하였다. 그 상소문의 겉봉에 쓰기를 상전개탁이라 하였다. 상전개탁이란 임금에게 상소를 올릴 때 밀봉을 해서 임금 앞에서 직접 개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미 왕위에서 물러났는데 상전개탁이라 함은 무엇인가? 만일 상왕전개탁이라 한다면 내 마땅히 읽어볼 것이다. 태종의 말은 세자에게 전의를 하고 물러났으니 이제는 국왕이 아니라 상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태종의 왕비인 정비도 태종이 옮겨간 연화방의 옛 세자전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제 태종에서 충령, 즉 세종으로의 전의는 되돌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